물어봤죠. 이거 디젤 잠수함은 잘 안 쓰는 건데 혹시 이 핵추진 잠수함 고려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더라고. 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고, 이 기회를 우리는 굉장히 정교한 외교적 기술로 인해서 완결점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레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차분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흥분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전 그럴수록 차분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불이 붙게 됐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추진 잠수함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만들 여력이 있을까요? 또한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그동안 노력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이 엑스파일에서 제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 핵잠과 원잠은 똑같은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오케이? (29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미국이 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좀 오해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그리고 또한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들은 대부분 디젤 잠수함인데 이런 디젤 잠수함들은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들을 추적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들을 추적할 수 있고 이들을 추적하게 되면 이건 결국엔 미국한테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리였죠.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문근식 교수님하고 이제 대담에 한번 우리 작전본부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핵을 무기화하는 거하고 핵을 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핵을 추진체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원하는 것이다. 왜? 한반도 주변에 너무나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도 이미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핵추진 잠수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 쫓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다 녹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었잖아요. 트럼프를 설득하는 건 왜? 트럼프는 어떤 외교를 하기 때문에? 거래 외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래로서 하면은 충분히 설득할 논리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생기고야 말았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트럼프는 항상 자기의 의견을 어디다? SNS에다가 얘기를 하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것에 기반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 문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는 뭐예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도 있고 그다음에 핵을 뭐 무기 시스템을 쓴다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이것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죠.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부터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그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 이 필리조선소에 이 잠수함 건조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일단은 필리조선소는 현재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강동길 해고참모총장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수천 톤을 견디는 강화 콘크리트 기반과 은닉형 대형 건조물이 필요한데 필리조선소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만약에 새 건조시설을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필리조선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물론 필리조선소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부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트럼프식의 정치적 홍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지지자들이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한다면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트럼프가 그동안 말하거나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거짓말한 게 여러분 몇 번인 줄 아십니까? 3만 번이 넘어요. 3만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는 것을 너무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승인하는 것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좀 다르죠. 왜냐?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게감이 훨씬 다르죠. 이건 무게감이 다르고 지금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지금 한 5일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부인하는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정상 간의 공식적인 대화로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혼자 트럼프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걸러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좀 실수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얘기했어요. 총리라고 나중에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고치긴 했는데 아무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승인을 알리면서 자신의 경제적 업적을 홍보하는 소재로 활용하고자 뭐 미국 필리조선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또 모르죠. 필리조선소 능력이 안 돼? 그럼 빨리 능력을 갖춰. 그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되면 한국도 여기다 많이 또 투자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또 추가 비용이 들고 뭐 할 거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추가 비용 낼만 합니다. 이 정도를 건조하는 승인이 떨어졌다면. 물론 그게 터무니없이 큰 액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 가치가 있는지 제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핵 추진 잠수함 착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된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런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년이란 건 뭐냐면은 필리조선소에서 새로운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반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10년보다는 조금 덜 걸릴 가능성이 좀 커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배수량은 5천 톤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는 표현입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 5천 톤 가지고는 조금 어림도 없어요.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핵 추진 잠수함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게 핵 추진 여러분들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공간 차지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00톤은 좀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까지 3,600톤 만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갑자기 1만 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5,000톤 이렇게 간 거고요. 솔직히 최소한 7, 8,000톤 이상은 가야 돼요. 솔직하게. 오케이.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오갔대요. 지금 장보고 3 배치 3급 1번함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핵 추진으로 바꾸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장보고급은 뭐가 어떻게 됐든 3,000톤에서 4,000톤 왔다 갔다 하거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넥스트 2030년대부터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장보고 4급 잠수함 건조 계획에서는 아마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됐고 또한 이 강동일 해군 참모총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라늄 농축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거든요. 평화적 사용이 가능한 20% 이하의 저농축 수준이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우라늄 20% 우라늄을 미국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는다면 핵 연료까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다면 완결점이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핵 연료를 주면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현장에서. 핵 연료를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농축시설 우리나라 해서 우리가 20% 농축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다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에 대한 얘기는 다른 데서 얘기해야 돼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얘기해야 되지 정상 간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 연료를 주면 하겠다라고 했죠. 굉장히 뭐예요? 유연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그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그럼 관련한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규백 국방장관이 놀라운 얘기를 했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 모듈, 이게 SMR인데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진척돼 있다. 우리 이런 거 잘 몰랐잖아. 굉장히 많이 진척돼 있다. 그래서 절차상 육상에서 먼저 시험한 뒤 수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절차도 어느 정도 뭐예요? 완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원래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를 누가 치셨냐. 이 석정권 방위사업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결정타를 치셨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 기술이 우리가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 아까 뭐래요? 해군 참모총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년 걸린다! 라고 했는데 10년 걸린다 했는데 마지막에 석정권 방위청장이 웬만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풀어서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 명이 다치거든요. 근데 대충 다 돼 있어요. 대충 다 돼 있으니까 결정만 내리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서 됐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그 잠수함의 보유에 관한 기술을 언제부터 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작은 바로 362 사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가 뭐예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비대칭 전력으로 가야 되고 그 비대칭 전력의 정점은 뭐다?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5월 초에 조영길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죠. 기존의 3,000톤급 중잠수함 건조 계획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장보고 3급인데 요거를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으로 변경해서 획득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조영길 국방장관한테. 그래서 조영길 국방장관이 실무 관계자 회의에서 개념 설계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잠수함용 원자력 개발 계획을 국방부 장관한테 별도 지시하라고 떨어집니다. 요 지시가 내려온 게 2003년 6월 2일 이게 그 실무자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예요? 2003년 6월 2일, 즉
362 사업이라고 호칭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일단 돈이 얼마 들까라고 했을 때 3조 5천억 원을 예상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한국이 잠수함 사업을 하는데 3조 5천억을 배당했다. 그럼 국제사회가 야, 디젤 잠수함 기본 설계하는데 무슨 3조가 드니?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이렇게 배분한다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지스함 도입 사업이 있었거든요. KDX-3. 그다음에 FFX 사업도 있었죠. 현재 울산 I급. 그다음에 소해함 사업도 있었다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분산해서 은닉해. 예전에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 예전에 이거 사실 일본 애들이 했던 거야. 일본 애들이 야마토 전함 건조할 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그 일본 그 잠수함 만드는 사업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산을 흐트러뜨려서 이렇게 했다고. 예전에 일본 애들이 했던 건데. 그리고선 이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결정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국방과학연구소가 17억 원의 비용으로 개념 설계 작업을 수행할 것.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은닉시켰잖아. 현재 은닉 분산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관련 부서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극복 논리를 확보해라. 세 번째, 원자력 기관의 획득에 관련된 사항을 장관한테 빠짐없이 보고해라. 네 번째, 혹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원자력 추진 체계 외에 기타 AIP 기관의 탑재 방안도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62 사업단은 설계 및 건조, 그 다음에 무장과 관련된 현안 검토 및 작전 요구 이런 수립을 담당했고요. 이와 동시에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원자력 잠수함 개념 설계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 2003년에 무려 22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이 잠수함용 원자로는요, 당시 한국 원자력 연구소 산하의 김시환 박사를 팀장으로 한 원자력 추진기관 연구팀이 맡았습니다. 일명 이 팀이 이제 진해팀이었어요. 진해팀인데 또한 이제 원자로 설계를 이제 ADD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시합니다. 해군 실무자들 전부 다 뭐해? ADD 연구복 입고 ADD 요원으로 위장해라. 이거 우리 국가의 전망 걸린 문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들 뭐야? 목숨 걸고 해. 알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시 진해팀이 2004년 불과 1년 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의 기본 설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1년 만에 이거 기본 설계 마쳤다는 건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사실. 이것도 뭐예요? 사계 또 나오죠. 빨간 꽃, 노란 꽃, 미싱 돌아가네. 한 거. 이게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중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종합적인 안전성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요게 표준 설계 인가.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에 원자로 설계가 완성돼서 그러니까 인가에서 통과해서 승인 여부에서 통과해서 이렇게 되면 원자로 설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조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뭐 합니까? 그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원자로에 대한 설계는 이미 뭐가 됐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1년 만에. 설계는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해군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라면 6년 정도면 초도함 만들어서 진수가 가능하겠는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으로 인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너무 일찍 공개돼 버립니다. 그 결과 엄청난 많은 정치적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2004년 12월에 이 362 사업단이 완전히 해체되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당시 놀랍게 대한민국 해군도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당시 한국 해군, 우리나라 해군은 뭘 원했냐면 빨리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보다 더 우리가 먼저 손을 넣어야 될 것은 뭐다? 이지스함이다. 또한 이지스함 다음에 뭘로 가야 된다? 결국엔 항공모함으로 가자.
이런 기류가 해군 내에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해군 내에서도 잠수함판이 있었죠. 근데 이 잠수함파가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해군은 일단 뭐예요? 해군은 일단 수상함을 좋아하잖아. 훨씬 잠수함보다는. 특히 우리나라 해군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지스함 확보가 굉장히 늦어지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꿈에 그리던 한국모함 사업은 완전히 물 건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해군도 조금 비협조적이었던 게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나중에 이 담당 그 팀장이었던 김시환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자로 기본 설계 마쳤다는 건 이건 스타트하면 금방 만든다. 그런데 당시의 해군 지휘부가 핵잠 개발에 소극적이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조금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오히려 군인이 아닌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들이 훨씬 더 가슴 벅차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잠수함의 추진기관 공간만 내주면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뚝딱 해칠 거다. 우리가 원자로를 설계하면서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 왜 국산화를 했는지 그 숨은 뜻을 반드시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번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한테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오케이가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이번에 천재이두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가 정말 정교하게 잘 살려야 돼요. 아직 여러분 외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케이는 떨어졌지만 이 이후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외교력을 10분 발휘해야만 합니다. 일단 왜 우리가 요번에 다시 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게 됐냐, 요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지난 3월 8일이었죠. 올 초 3월 8일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 현지를 지도하셨다.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했다. 료해했다는 건 파악했다는 그런 뜻인데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딱 찍고 나서 분석가들이 분석을 했다고. 저 잠수함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김정은 키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키가 뭐 한 168 정도 되나 봐요. 얘 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잠수함의 높이 직경을 해보니까 12m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북한이 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북한 최초의 뭐 SLBM 하는 그 잠수함 하나 이제 진수시켰잖아. 그거 이제 로미오급 2개 잘라가지고 연결 붙여가지고 그거 바다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얘가 직경이 여러분들 6.7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김정은 키를 가지고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잠수함 크기를 재보니까 얘가 직경이 12m가 나와요. 이 12m라는 건 여러분들 영국 벵가드 원잠이 있거든요. 영국 벵가드 원잠이 직경이 12.8m고 그다음에 중국의 진급 원자력 잠수함 있죠. 이 중국의 진급 원자력 잠수함이 높이가 딱 얼마가 나오냐? 11.8m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부분 수중 배수량이 한 1만에서 1만 5천 톤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거든.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대형화된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뭐다? 원자력밖에 없다. 얘네가 북한 중앙통신 지휘부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의 현존하는 물론 뭐 나와서 뭐
경운기 소리를 내든 뭐가 어떻게 되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걔네가 원자력 잠수함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추적해야 되는데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힘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핵 추진 잠수함, 즉 원자력 잠수함, 원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가 먹혀든 겁니다. 이게 남은 과제는 이제 원자로하고 후방 추진 시스템 개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국방과학연구소는요. 비닉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연구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민감한 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죠.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원자력 잠수함의 기본 설계를 하면서 한번 수행해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기술적 문제나 비용 같은 것도 이미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국방과학연구소죠. 계속 꾸준하게 연구해야죠.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했을까? 당연히 비밀인데요. 여기 두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동안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해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삼축 능동 마운트 설계 기술하고 두 번째, 펌프 제트 추진 시스템이에요. 일단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수중 배수량이 10,000톤이 넘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물론 원자력 잠수함은 여기다가 미사일도 많이 때려 넣어야 되고 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덩치가 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자력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은요 안에 원자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형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형 원자로를 가동시키면서 소음이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경운기는 저리 가라 할 굉장히 엄청난 소음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물속에서 엄청난 소음이 난다는 건 뭡니까? 들킨다는 얘기잖아요. 들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되도록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방음 시스템을 덕지 발라가지고 두껍게 발라서 이 소음을 어떻게든 숨겨야 됐었어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덩치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소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대 전까지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두꺼운 음향 흡수 타일을 잠수함 바깥쪽 안쪽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그래서 다층 방진 마운트 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술이 발전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최신 원자력 잠수함하고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이 굉장히 요상한 기술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능동 노이즈 컨트롤 ANC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사실 이어폰 좀 비싼 이어폰 쓰시는 분들은 좀 알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요즘에 이제 비싼 이어폰 중에서 이 ANC 기술이 있는 게 있어요. 이 ANC 기술이 뭐냐? 이어폰에 능동 노이즈 컨트롤이 딱 되면 이게 이 이어폰이 주변 소음을 감지합니다. 주변 소음을 감지한 다음에 주변 소음과 완전히 똑같은 소음 패턴을 역위상으로 발생시켜서 양자를 서로 맞부딪히게 해서 소음을 상쇄해버려요.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사실 소리니까 쉽죠. 이건 소리니까 쉬운데 문제는 뭐예요? 소리와 함께 뭐가 난다? 진동이 나요. 진동이 난단 말이에요. 이 진동을 상쇄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운트, 쉽게 말해서 다이 마운트 위에 원자로가 올라가 있어. 근데 얘가 막 하면서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이 나. 그럼 뭐예요? 소리는 아까 ANC 기술로 없애죠. 진동도 비슷한 원리로 없앨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밑에 이 마운트에다가 똑같은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진동과 반대되는 진동을 이 마운트가 4개, 진동을 4개 해서 이 진동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삼축 능동 마운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MR이라는 게 있어요. MR 이게 뭐냐면 마그네토 리올로지칼. 힘들어.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 유변성 물질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기장을 주면 점도가 변하는 이상한 물질이 하나 있어. 얘를 밑에 다이 마운트에다가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막 진동이 나면 그걸 자기장이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반대되는 진동을 얘가 울리게 해서 진동 자체를 상쇄시키는 기술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인데 뭐야? ADD가 이 삼축 능동 마운트 기술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으면 소리와 진동을 거의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이미 2021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85억 원을 투자해서 ADD가 원자력 잠수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삼축 능동 마운트 기술을 이미 어떻게 개발했다니까. 이게 2017년 마덱스에서 처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한다라고 공개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 투자해서 하니까 이게 나왔다고. 80억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있다니까. 중국 원자력 잠수함은 아직도 이 진동하고 손 못 잡아가지고 뭐예요? 물속에 경운기 아니야. 물속에 경운기라고. 가면 달달달달 이러고 가요. 북한은 뭐예요? 물속에 이양기죠. 그렇죠? 컴바인 뭐 이런 거 애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동과 소음을 완벽히 잡을 수 있는 이 기술을 이미 뭐야? 개발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한 게 아니고 이거 한번 해볼까? 왜? 모르겠어. 왠지 나는 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걸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펌프 제트도 원래 개발하기 싫었어요. 나는 개발을 원치 않아.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머리로 들어와서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해볼까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 갑자기 신이 머리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래 1차 방정식을 해볼까?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 근데 웬일로 그날따라 신이 머리에 들어서 잘 풀리네. 2차, 3차 방정식까지 해볼까? 그래서 나간 적이 있었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 나도 있었다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장보고 3급 이제 추진체를 이제 개발하면서 날개가 7개 달려있는 프로펠러를 이제 연구했어요. 연구했어. 이게 근데 팔로트까지는 조용해. 근데 팔로트 이상 가면서부터 소음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15노트가 넘어가면 이게 소음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원자력 잠수함은요 항행 속도가 15노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은 안에 원자로 진동하고 소음도 크죠. 그 다음에 이 큰 물건을 15노트 이상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스크류에서의 소음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소음도 어떻게 할까? 이거 굉장히 많은 원잠 보유 국가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때 나온 기술이 뭐냐면 1980년대 영국에서 영국 애들 무서워. 펌프 제트 추진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요. 이게 구조가 뭐냐면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프로펠러 바깥쪽을 원통형 구조물로 딱 씌워놓은 거예요. 아주 유체역학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잘만 요거를 맞추면 20노트 이상의 속도에서도 8노트 이하로 달리는 프로펠러하고 거의 비슷한 소음만 발생시킨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게 영국의 트라팔가 잠수함이에요. 이 트라팔가 잠수함이 어느 정도냐? 훈련을 하는데 자국의 최신 구축함이 트라팔가 잠수함을 못 잡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펌프제트 기술이 미국도 적용을 해서 시울프 버지니아급도 사고요. 프랑스도 독자 개발해서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도 이 기술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펌프제트 기술을 쓰면은 기존 프로펠러에 비교해서 추진 효율이 많게는 15%까지 저하가 됩니다. 그럼 일반 디젤 잠수함에 이걸 썼다가는 큰일 나죠. 가뜩이나 출력이 부족한데 배터리 용량도 부족하고 한데 그런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무한한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방용 과학연구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장보고 쓰기를 위해서 프로펠러 하다가 이런 방법도 있을까? 저런 방법도 있어. 쟤는 저런 방법이 있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어느 순간 내가 지름신이 왔어. 그냥 해봐. 그냥 한번 해볼래요. 하고 했는데 덜컥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잠수함 펌프제트 추진기 설계 기술이라는 사업 명칭 하에 2022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연구해서 개발된 한국형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잠수함하고 그 펌프제트 모형이 한번 컨퍼런스에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물어봤죠. 내가 이거 디젤 잠수하면 잘 안 쓰는 건데 혹시 이 핵추진 잠수함 고려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더라고. 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안에 드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보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되는 경수로,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경수로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이 경수로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한국형 원자로가 개발됐고 UAE와 체코에 수출되기도 했죠. 다만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해서 조금 기술력이 정체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건 앞으로는 이제 또 확 튀어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자로 개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미 김시환 박사가 설계 다 끝냈다잖아. 2003년에 끝냈다, 2004년에 끝냈다잖아. 이거는 이슈가 아니야.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핵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핵 연료를 달라 그런 거지, 미국한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핵 연료가 어느 정도 농축된 핵 연료가 필요하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짚어봐야 돼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요, 잠수함 원자로에 농축률 90% 이상, 심할 때는 97%까지 썼어요. 여러분들, 핵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건 농축률이 90%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미국하고 영국은 뭐예요? 핵무기급 농축률을 가지고 애들 써요. 근데 이거를 쓰면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무려 33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역시 21%에서 45% 왔다 갔다 하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30년 정도는 너끈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7.5% 정도 농축한 걸 쓰는데 그래도 기술이 워낙 우수해서 프랑스도 굉장히 노하우가 많거든. 그래서 10년은 껐떡없다. 다시 10년 한 다음에 거의 잠수함을 절반으로 절단한 다음에 꺼내서 교체해야 돼요. 그다음에 브라질도 있어요. 브라질도 알베로트급이라고 해서 있는데 얘네도 7%짜리 쓰거든.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그 잠수함 둘로 가르기 싫어가지고 위쪽에 액세스 도어 있잖아. 왜 이렇게 사람 들어가는 그 도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꺼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농축률 20% 미만의 핵 연료를 사용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유엔 산하의 IAEA 아시죠? 국제 원자력 기구는요. 우라늄 농축률 20% 미만의 핵 연료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9%대만 돼도 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미국과 맺은 뭐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에요. 이 원자력 협정 때문에 농축률 20% 미만의 민간용 핵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질 뿐 실제 대규모 농축 시설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죠. 여기서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요. 미국하고 지금 뭘 연구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냐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이 기술을 지금 공동 연구 중인데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 뭐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한마디로 뭐냐? 원자력 발전 이후에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핵 폐기물의 부피와 방사능을 줄이면서 남아있는 핵 연료와 함께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생하는 기술. 다시 말해서 이 핵 폐기물을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기술을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미국하고 지금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4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게 뭐냐면은 전처리가 한 단계, 전해 환원 2번째, 전해 정년 3번째, 폐기물 처리 및 연료 제조 이게 4단계. 이렇게 4번째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총 4단계 중에 앞에 전처리하고 전해 환원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3번째, 4번째거든요. 정년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이 3번째, 4번째 단계를 해야 돼요. 이 3번째, 4번째 단계가 확보돼야지만 우리가 연료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잠수함 허가를 바탕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한테 핵 연료를 받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농축률 20% 미만의 군사용 핵 연료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정교한 외교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면요,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를 자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우라늄 찌꺼기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재처리 기술이 있어야지 우리가 연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얻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게, 야, 그럼 한국한테 저거를 해봐. 그러면 한국이 우라늄 폐기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만들어? 그럼 쟤네들 까딱 잘못하다가 뭘 할 수 있어? 핵무기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오해를 잘 풀어가면서 절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이거 가지고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이걸 재처리한 플루토늄 가지고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보다 2배, 3배 더 빡센 IAEA의 사찰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하지만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 이미 미국이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디젤 잠수함, 그러니까 똑같은 영해를 디젤 잠수함을 투입해서 작전을 할 때와 원자력 잠수함을 투입해서 작전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봤더니, 이 디젤 잠수함은요 14노트로 달리잖아요. 그럼 한 대충 8시간이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계속 충전하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같은 해역을 할 때 디젤 잠수함은 11척 필요할 때 원자력 잠수함은 5척에서 6척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효율이 2배 이상 차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연구한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밀란 베고라는 사람이 서술한 소비에트 네이발 택틱스라는 책에서는요, 소련이 과거에 디젤 잠수함하고 원자력 잠수함하고 이걸 소련도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똑같은 숫자의 잠수함을 투입했을 때 이 잠수함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디젤 잠수함보다 원자력 잠수함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배? 12배 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보면요, 디젤 잠수함보다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기가 비싸지만 디젤 잠수함보다 원자력 잠수함이 건조기가 비록 비싸지만 디젤 잠수함 2~3척에 해당하는 능력을 원자력 잠수함 1척이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단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의 이지스함 함대도 주변에서 잠수함이 보호해야 되거든. 근데 속도가 느리면 보호 제대로 하겠어요? 속도가 빨라야죠. 얘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효용 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남들 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고, 이 기회를 우리는 굉장히 정교한 외교적 기술로 인해서 완결점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 우라늄 농축률, 즉 우라늄 농축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 핵추진 잠수함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한 번은 안 끝날 거예요. 몇 번을 거듭하면서 일단은 미국한테 핵 연료를 받지만 우리가 몇 번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률 20% 미만의 핵 연료를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 이것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 우리가 확보한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IAEA의 빡센 사찰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훨씬 더 커다란 이익이 돼요. 우린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서명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왜 상관없냐, 여러분.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한국이 독하게 마음먹는다면 뭐가 된다면 뭘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우리 손으로 궁극의 전략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린 절대 안 만들어. 우린 절대 안 만들어. 절대 안 만들지만 우리가 만약에 국가 생존의 위협에 놓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핵물질이잖아. 그럼 이런 핵물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핵무기를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왜? 이런 것만 확보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한국은 이미 잠재적 핵 보유국이 돼요. 핵무기 보유국.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괜히 쟤네들을 자극해서 딴 마음 먹지 않게 하는 게 낫겠구나. 괜히 건드려서 폭주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단초를 마련할 기회가 지금 생긴 거예요. 뭘 빌미로? 핵 추진 잠수함을 빌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그냥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음을 봐야죠. 이 다음을 갈 수 있는, 이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생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정교한 외교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국익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 가야 된다. 이게 완성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자, 오늘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